고성이의 애처로운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고성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함께 분노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증스러워 볼 수가 없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도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역겨움을 참기 힘들다는 듯 거칠게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드디어 결심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고성이의 위선 앞에 나타난 이 의문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정체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고성이는 화려한 명품 차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소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는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 됩니다. 저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남편 박진석 회장은 의처증이 심해 결혼 생활 내내 정신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학대해왔습니다. 카메라는 고성이의 팔목을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집에서 끌어낼 때 팔목을 꽉 잡고 끌어내는 바람에 생긴 멍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고성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맨발로 쫓겨나서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했더니 옷가지가 들어있는 캐리어와 구두를 주고는 오갈 데도 없이 길바닥으로 쫓아냈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참듯 목이 메어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서 그리고 새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맛있는 요리며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제가 직접 다 챙겨주었고 남편의 속옷까지 데려줄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저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아신 여기 선생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성이의 인터뷰를 보고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카메라가 고성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또렷하게 보였죠. 진행자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헐, 대박, 맨발로요? 재벌가 실체 드러났네. 고성이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가온재단에서도 해임시켰어요. 사회적으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까지 모두 빼앗고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근저당을 해놓은 탓에 저는 지금 이혼 소송조차 할 돈이 없습니다. 고성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다 흘릴 뻔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진행자가 얼른 물컵을 건넸죠. 물을 한 모금 마신 고성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는 제가 낳은 딸이 있어요. 저는 혼자 남은 딸을 생각해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 보내줄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 형제도 없으니 보호자는 나뿐이다. 얼마든지 병원에서 평생 썩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접속자가 3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 속도가 너무 빨라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고성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밖에 발설하거나 로펌을 다니며 말을 흘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고성희는 잠시 멈추어 이목을 집중시킨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저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지만 나중에 증거로 삼으려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진행자마저 할 말을 잃었고 댓글창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와, 이거 실화냐? 살인 협박까지. 완전 범죄 아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음까지 지우고 철저하네. 떨고 있는 거 보이네. 유유. 슈조이 회장 감옥 가야 함. 실시간 시청자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슈조이 그룹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어요. 한편 같은 시각 슈조이 회장실 비서에게서 박진석에게 급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너튜브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메시지 보냈으니 클릭해보세요. 박진석이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엔 고성희의 생방송이 떠 있었어요. 박진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건 생각 못했는데 라며 중얼거리는 박진석의 눈빛이 살벌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슈조이 이사회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당장 해명 성명을 내야 합니다. 박진석은 화면 속 고성희를 바라보며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라고 중얼거렸죠. 슈조이 주가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슈조이 본사 앞엔 벌써 취재진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은호 또한 강호의 연락으로 고성희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손을 떨었습니다. 저 여자의 거짓된 인생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싶었죠. 저 사기극 때문에 성재와 박진석이 또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뻔했습니다. 은호는 당장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사장님, 방송 봤어요. 지금 슈조이 그룹이 난리가 났네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은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경호원까지 붙여준 성재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사실을 밝힐게요. 은호의 제안에 성재는 고맙다며 아버지와 상의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재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박진석은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죠. 성재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그 여자랑 닮았다고? 내가 어디가 그 쓰레기 같은 여자랑 닮았다는 거야? 박진석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성재는 고함을 지르는 박진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답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는 거요. 아버지가 그 여자의 배신에 분노하시는 건 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휘두르는 방식은 그 여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박진석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그림자처럼 순종적이었고 자신의 배신감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던진 말은 고성희의 폭로보다 더 아프게 살을 파고들었어요. 박진석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치켜들며 성재의 뺨이라도 갈기려는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성재는 피하기는커녕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치세요. 치셔도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성희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깨끗이 이혼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아무리 악질이라 해도 영나의 생모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 수 있게 해주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석의 치켜든 손이 공중에서 힘없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정말 고성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대면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곧바로 그 당혹감을 분노로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성재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슈조이를 위해서다. 그 여자가 우리 가문과 회사를 더럽히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슈조이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아버지, 저도 슈조이가 무너지는 걸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일터이고 제가 지켜야 할 가문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의 진흙탕 싸움으로는 그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비서를 압박해서 얻은 자료들, 제가 법무팀과 상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 여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놀지 마세요. 성재는 단호하게 말을 끝내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며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진석은 아들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함은 사라졌지만 아들이 남긴 비수 같은 말들은 박진석의 심장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물,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닦는 고성이를 보고 경악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과거 어린 은호를 돌봐주었던 감나무 보육원의 원장이었어요. 저 여자 쌍둥이 아들만 데려갔던 그 여자 아니야? 저 얼굴 똑똑히 기억하지. 얼마 전 은호에게 불에 타담한 주민증을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 비정한 여자의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 독한 년이 방송에 나와서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때 재벌집 남자랑 결혼하려고 아들만 쏙 데리고 간 거였구나. 딸은 안중에도 없이 버리고 간 정체가 이제 남편한테 탄로가 났나 보구만. 그 남자가 오죽했으면 쫓아냈을까? 인과응보지. 그냥 쫓겨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뻔해. 내 눈엔 저 여자 속셈이 다 보이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저 여자를 불쌍하다고 하네. 원장은 얼마 전 자기를 찾아왔던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친엄마를 찾은 기쁨은 잠시였고 짐승보다 못한 엄마의 자취를 찾아왔던 불쌍한 아이지. 그 아이를 생각하니 화면 속의 고성이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독한 년. 결국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원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꼴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원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기자님,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슈조이 회장 부인 말입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자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단숨에 원장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아 기자는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기자님, 사실 그 여자는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여자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원장의 입에서는 고성이를 단숨에 무너뜨릴 폭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방송을 마친 고성이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고성이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 자축하는 와인병을 통째로 들이켰어요. 박진석,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니? 굿바이 박진석, 넌 끝났어. 고성이는 자신이 완벽하게 여론을 장악했고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보육원장의 입을 통해 자신의 목을 쥘 거대한 단두대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곧 전 국민이 경악할 고성이의 진짜 정체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내뱉은 거짓 눈물은 이제 그녀를 집어삼킬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 선 보육원장은 긴장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짙은 모자이크로 가려졌으나 떨리는 목소리만큼은 고성이를 향한 분노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밀자 원장은 가슴 깊이 묻어둔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육원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지만 고성이 그 여자는 제가 본 엄마 중에 가장 독하고 악질적입니다. 그런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라고 떠드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인터뷰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원장은 기자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고성이에게 상처받은 아이, 은호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기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그 불쌍한 아이의 신분만큼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원장의 간절한 당부와 함께 인터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 방송은 고성이의 악마의 눈물에 감동했던 여론을 단숨에 뒤집어 엎는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가련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은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습니다. 고성이가 쌓아올린 가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보육원장의 폭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고성이의 서슬퍼런 권력 아래 크고 작게 숨죽이며 눈물 흘렸던 이들이 무너진 성벽의 틈을 타고 하나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고성이의 손발이 되어 온갖 수치스러운 뒷일을 감당했던 가온재단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카메라 앞에 서서 고성이가 이사장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지는 폭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온재단 산하보육시설에서 근무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조리사 고성이의 기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매장당한 젊은 예술가 그리고 강제로 재단에 찬조금을 내야 했던 후원자들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쏟아냈습니다.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 뒤에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괴물이 살고 있었다는 공통된 증언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도배했죠. 고성이가 그동안 포장하며 쌓아온 모든 행적은 사실 약자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위선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감나무 보육원장,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거대한 해일이 되었고 고성이라는 거짓의 성은 이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자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발을 들이민 곳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단칼에 내쫓았던 박진석의 저택 앞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저택의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과 광기 어린 눈빛은 평소 우아했던 고성이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몰습이었습니다. 나 영나 엄마야. 이 문 열지 못해? 박진석 나와. 박진석의 명예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그 악에 바친 횡포는 평온하던 동네를 단숨에 소란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비수처럼 마음에 꽂힌 성재의 조언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고성이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조용히 끝내려 했던 박진석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인간답게 물러날 기회를 줬건만 끝내 제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군. 그것은 아내였던 여자에 대한 최후의 연민마저 완전히 잘라내는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나지막이 읊조리며 수화기를 들자 대기하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고성이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녀의 비명이 온 동네에 울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진석, 이 살인마 자식아. 광기 서린 힘으로 사내들을 뿌리친 고성이는 저택 뒤편의 어두운 야산 쪽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산로도 없는 가파른 비탈을 구두신은 발로 오르던 고성이는 결국 허공을 딛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고성이의 몸은 가파른 절벽 아래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은 육중한 타격음과 함께 끊겼고 산속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았죠. 사내들이 발견했을 때 고성이는 이미 동공이 풀려 빛에 반응하지 않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느다란 기계음만을 내뱉는 고성이는 마치 창백한 미라와도 같았죠. 박진석은 감정 없는 눈으로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 영원히 머물게 해주지.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도 화려한 외출도 이제는 없겠지만 숨만은 붙어있는 채로 말이야. 박진석의 서늘한 목소리가 병실을 메웠고 뇌사 상태의 고성이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영원한 유폐였습니다. 얼마 후 박진석은 중환자실의 차가운 금속성 기계음 속에서 성재의 간절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음성으로 지혁의 상태를 전했었죠. 아버지, 제 친구 지혁이가 위험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심장이 멈출 수 있대요. 그 친구, 은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침대 위에 미라처럼 누워있는 고성이에게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옷으로 온몸을 감쌌던 욕망의 화신은 이제 초라한 환자복 차림으로 가느다란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죠. 평생 타인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살아온 여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자식의 존재마저 지웠던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쓸모가 무엇인지 박진석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평생 저지른 죄악을 씻을 유일한 방법이 드디어 생겼군. 박진석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그에게 다가왔죠. 박진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장기 이식센터 연결해. 보호자로서 고성희 씨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법적 절차가 까다로울 텐데요. 절차는 법무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해. 지혁이, 그 친구에겐 시간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이 여자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원 복도를 쩡쩡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준비해라. 고성이가, 아니, 네 새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가게 됐다. 이지혁 군에게 전해. 조금만 더 버티라고. 전화를 끊은 박진석은 다시 병실 유리창 너머로 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그녀의 심장은 멈추겠지만 그 심장은 새로운 가슴 속에서 다시 뛸 것입니다. 그것이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숭고한 최후의 형벌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긴박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사 판정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식 수술을 위한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박진석은 어둠이 깔린 병원 창밖을 보며 독백했습니다. 이걸로 당신의 죄는 다 씻기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남기고 가는군. 고성희의 비극적인 추락과 이지혁을 살리기로 한 박진석의 결단은 슈조의 가문을 휘감았던 거친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고성희의 심장은 이제 지혁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박동을 시작했고, 이는 은호에게는 사랑의 결실을,
성재에게는 우정의 아름다움을 선물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옥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유일한 가치를 가장 선한 곳에 쓰이게 하는 것임을 말이죠. 비록 고성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심장의 박동은 살아남은 이들의 화려한 날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은 지혁은 병원에서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지혁은 이제 더 이상 은호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어긋나기만 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드디어 같은 시간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수빈의 당당한 매력이 성재와 어떤 결실을 맺을지 벌써부터 설레는 케미가 기대됩니다. 엄마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영나, 그리고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지완. 두 사람의 풋풋한 시작도 꼭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혁과 은호의 못다한 사랑, 성재와 수빈, 지완과 영나의 핑크빛 기류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구성해본 스토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